지난 이야기, 자신만만하던 왕당파의 추락.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의회파의 올리버 크롬웰은 첼기군을 이용해 왕당파의 중요 거점 지역을 차지해 가는데, 마스턴무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루퍼트 군대하고 일전을 벌이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왕당파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엣지에서도 좋은 전투를 보여줬습니다만 그 후에 사후 수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밀려서 일진일퇴를 하긴 했지만 왕당파한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모로 국지전에서 지금 의회파한테 조금씩 밀리는 상황에서 한 판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하는 곳이 뭐였군요. 비가 올 때 우리가 기습을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의회파에 레슬리라고 하는 대단히 유능한 기병 장교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기병대를 이끌고 밤에 급습을 합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번 올리버 크롬웰의 철기대가 좌측에서 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괴멸이 됩니다. 요코를 구원했잖아요. 네. 요코가 의회파 수준에 떨어집니다. 그러겠네. 그러면서 북부에 있던 모든 왕당파의 주요 거점을 전부 다 잊어버려요. 와. 또 하나,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말했던 아마추어였던 크롬웰이 여기에서 프로가 되네.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치열한 왕위 계승 전투. 자, 그냥 전쟁이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또 새로운 전투가 있어요. 네, 이 레스터를 함락당한 거에 대한 대단한 큰 경계심을 네. 의회파가 느낍니다. 그래서 의회파가 생각을 하죠. 되도록 왕당파군을 끌어내서 결정적인 전투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파의 전초 부대가 왕당파의 전초 기지가 어디 있었냐면 네이스비에 있었거든요. 네.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왕당파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나가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후퇴할 것이냐. 아니 근데 왕당파는 뭔가 이렇게 벌어지면 네. 막 이해해야 돼.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런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귀족군 대가 그래요. 아 그래요? 원래 잘 먹고 잘 사신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찰스가 지휘관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하지 말고 맡겨야 될 때는 내가 할 거야 그러고 지가 해야 될 때는 나는 민주적인 왕이야. 너희들 의논해서 해. 자기는 계속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반대야, 반대. 리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 낄낄빠빠인데. 그걸 못하는. 근데 여기서 의외로 루퍼트가 뭐라고 하냐면 네. 지금 나가면 안 되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질서 있는 후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진언을 해요. 근데 이 다른 대관들이 그 루퍼트를 정말 미워했던, 대부분 루퍼트를 미워했거든요. 제임스 킹. 예, 제임스 킹을 비롯한 많은 대관들이. 네. 그 약간은 루퍼트가 이렇게 이 밖에서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한 번만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주요 거점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나가서 네이스비에서 적군을 경멸하자라고 해서 나가요. 네. 근데 병력 차이가 좀 컸습니다. 일단 왕당파가 7,400명이었고 의회파가 13,500명이었어요. 정말 많이 2배 정도 했네요. 많았죠. 네. 2배 정도. 근데 찰스는 병력의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병대 병력의 질이 자기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의회군의 기병대가 6,000기였고 왕당파가 4,100기였어요. 네. 근데 수적 열세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병의 질적 우위가 현저하다라고 찰스는 믿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왕당파 내에는 우리 예전에 말했던 젠트리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젠트리들이 대단히 그 어떤 기병 전술, 승마 전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항상 기병을 이끌고 나가는 루퍼트가 이 4,100기의 모든 기병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전투는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했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네. 전투 초기의 양상은 왕당파가 매우 유리했어요. 어허. 심지어 그 의회파 기병대가 있었거든요. 의회파 기병대 약 300기가 있었는데 이 300기의 의회파 기병대가 전원 전사를 완전 몰살당합니다. 우와. 이야. 또한 왕당파 보병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의회파 보병을 밀어붙입니다. 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승리가 왕당파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 승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여지껏 왕당파가 거의 자멸하는 분위기였는데 네이즈베의 지정학적 위치상 네. 런던과 북부를 가른 허리를 자르는 또 그렇죠. 요충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병력이라면 여지껏 영국 내전 역사상
거의 최대 규모 중에 하나인 전투인 게 네. 분명한데 예. 여기서 왕당파가 승리라면 이거 분위기 반전이네요. 완전 반대는. 오호. 근데 전쟁에 철칙이 있지. 네. 이길 이유가 없는데 이길 때는 의심해 봐야 돼. 어? 호련히 오른쪽에서 크롬웰이 예, 크로멜이 아하. 자기의 신 모델군을 이끌고 나타나. 드디어 완성이 됐군요. 네. 이제 모든 것은 완성됐다. 이제 완성형이 된 거예요. 왕당파의 옆구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네. 크로멜의 기병대가 완전히 보병들을 짓밟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위기 반전이 불과 10여 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랐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 전투의 결과가 보면 왕당풍의 피해는 1,000명이고요. 전사 1,000명인데 포로가 5,000이 납니다. 네. 아. 상황상 분위기상 반전되자마자 항복을 던지는 거네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월급 못 받는 군대라고요. 사실 18개월. 나는 진즉에 절로 가려고 했어. 너도? 나는 이미 저쪽 분위기야. 난 여기 첩자야.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게 의회군이 전장을 정리하면서 비밀 문서를 하나 발견해요. 네. 구왕파에. 여기 뭐가 있었냐면 이 찰스가 아일랜드하고 덴마크, 프랑스군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들을 내전에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외부 세력은. 네, 이런 기밀 문서까지 폭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왕은 국왕이다라고 해서 약간 동정심이 있었던 그나마 세력들도 이제는 완전히 국왕파한테 뒤를 돌아서는군요. 등을 돌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왜 초전의 왕당파가 분위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패배했을까?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루퍼트가 지휘하는 그 기병대가 매우 유능한 기병대였음에도 네. 불구하고 약탈에 눈이 멀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이 아니 근데 어. 왜냐면 못 받아왔으니까. 18개월 못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파 기병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 왕당파 기병들이 값비싼 말이며 마구, 총 같은 걸 챙기려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말에서 내려서 개처럼 땅바닥을 훑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엣지의 교훈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눈이 안 멀고 그대로 의회파 보병 진지로 돌격을 했다면 네. 이거 완전히 전투가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 엣지일도 네이스비도 결국은 초전에는 왕당파가 압도적 유리한 상황에서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은 그냥 전세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그에 반해서 크로멜은 시기적절하게 나타났었고 완전히 자기 임무를 다 수행했거든요. 한마디로 엄정한 군기가 승패를 가른 전투였습니다. 그 크로멜이 철기병을 운영하면서 독특한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발명이요? 네, 이게 포켓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포켓 바이블. 아, 여기 이거. 항상 성경. 예. 이게 믿음의 철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청교도들은 성경이 중요하거든요. 카톨릭은 성경을 사제들이 봤다고 그때. 근데 이제 종교 개혁 나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해서 하는데 당시 이 시대에 문명률이 엄청 낮거든요. 읽으래도 거의 없었을 텐데. 95%가 네, 근데 성경이 너무 두꺼우니까 또 얇게 네. 군인용 성서를 만들라고 아. 포켓 바이블을 1643년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유럽이나 미국 군대는 지금도 전쟁 나갈 때 군목들이 성경책 나눠주거든요. 그 요만하게 그러니까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맞아요. 막 되게 막 위험한 상황에 막 펼쳐가지고 막 뭐 읽으면서 그런 막 것도 있고 버티는 하여간 거. 주면서 네.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거 여기 놓고 있으면 혹시 총알을 막는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주는데 이게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 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몇 줄의 핵심 요약문이 있는데 병사는 사악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게 내전이니까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약탈 때문에 진 전투가 얼마나 많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약탈을 통제하는 군대가 사실은 이기는 군대예요. 그래서 병사는 사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용감해야 한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그다음에 무서운 말이 있어. 적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적은 증오해야 된다. 근데 다들 파가 달라서 그렇지 믿는 건 다들 비슷한 분을 믿고 계신 것 같던데. 그런데 여기 또 재미난 구절이 있어.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적이 너한테 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아, 저기 너 죽이려고 하면 너도 죽여라. 그 소리죠. 그래도 적을 죽여라. 난 이거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적은 뭐 사악하다, 사탄이다 이런 말 잔뜩 해놨어. 그래서 적을 죽여라 그랬으면 뒷감당 나중에 어떡할 거야. 이게 또 이렇게 잘한 애들은 죽을 때까지 쟤네들은 적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말을 딱 요만큼 넣어요. 적이 너한테 하는 만큼 제대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 전장에서 하나님의 적뿐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크로멜 군대의 제일 장점이 깨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또 싸우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왜 패전하지? 왜 우리가 전멸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자살 돌격을 해요. 최후의 순간에. 아, 그렇게 우린 되거든요. 진리가 없어. 난 보호받고 있어. 최악의 상황이 와오더라도 이게 최악이 아니니까 너가 최선을 다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우리 그 기자님 네이즈비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 뭐 이기잖아 왕당군이. 그럼 왼쪽 라인이 무너지잖아.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러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쪽도 도망가요. 근데 크로멜 군대가 도망을 안 가요. 끝까지 거기서 버텨요. 그리고 반격을 하거든요. 이게 네이즈비 전투의 전환점이었는데 철기군이 유명했던 게 이것 때문에 특히 기병돌기에 의존하는 왕당파군이 깨지는 거는 좌익을 깨뜨렸으면 중간하고 우익도 무너져야 되는데 이 기병을 가지고 다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말도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보통은 한쪽 구덩이를 허물면 도망가줘야 되는데 얘들은 버티고 있다가 지친 얘들을 덮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로멜의 병법은 신기한 게 아니라 군인의 가장 기본을 지킨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가장 훌륭한 군대 아니냐. 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일에서 나온 병법 책에도 크로멜이 뭐 알렉산드나 뭐 이런 전쟁사에 등장해야 될 만한 인물입니까? 라는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신기한 거 특별한 건 하지 않았지만 기본을. 군인으로서 할 바는 다 했다. 아 그러면 적어줘야지. 그럼 이제 왕당파한테는 더 이상의 뭐 씨앗 자체가 없는데요? 이렇게 돼서 제1차 영국 내전이 잠깐만요. 1차요? 제1차 영국 내전이 아, 이제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주요한 전투가 다 1라운드에 몰려 있어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그럼 2차 내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내전을 통해서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국 내전의 결말은 의회파의 이제 승리로 끝나게 네. 되죠. 아 그래서 찰스 1세는 이 전투에 참전했다가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본토인 스코틀랜드로 망명합니다. 근데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 분이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와서 영국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의회 바로? 아니 그만 맞아요. 이분이 생각이 없다니까. 아예 튀려면 프랑스로 튀었어야지. 나 나 고향으로 이해가 안 가네. 돌아가. 그 고향 군인들이 지금 우리하고 싸우는 군인들인데? 그래서 당연히 스코틀랜드인이 찰스를 잡아서 아, 잡아요? 참 이건 배워야 돼. 의회군한테 넘깁니다. 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받고 넘깁니다. 아, 하여간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유럽한 이런 건 배워야 돼. 공짜는 없어. 아. 무려 40만 파운드. 야 이때 40만 파운드면 어느 정도예요? 엄청난 건데. 근데 금액이 사실 어찌 됐든 간에 국왕을 넘기는 건데 뭐 부르는 게 값이 아니겠어요? 응? 더 불러도 되겠구만. 이때 당시에 1년 해군 예산이 50만 파운드였습니다. 아, 정말 어마무시했군요. 그럼 더 줬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아요. 섬에 유배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1차 내전이 끝나게 됩니다. 죽이진 않았구나.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의회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의 좀 정치라든지 이런 게 좀 자리가 잡혀지나요? 크로멜이 싹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영국 공화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왕정이 폐지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왕정만 폐지되는 게 아니고 네. 영국이란 나라가 왜 성공회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잖아. 네. 왕이 철폐되니까 네. 국교회가 날아가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난다기보다는 종교적 판도까지도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국교의 체제가 무너지고 의회가 왕을 대신해서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갑자기 엄청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영국의 기틀을 마련한 전쟁이라고 한 게 이유가 영국 그 의회 공화정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딱 된 거군요. 그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어. 의회 공화정 역사는 짧아요. 네. 다만 이것 때문에 의회가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왕정이지만 네. 왕정과 의회가 균형을 이루잖아요. 네. 그 배경이 된 거죠. 지금 균형을 이뤄요? 그 정도로 지금도 왕권이 세요?
아니 물론 지금은 뭐 왕이 형식적이긴 하지. 맞아요. 그러나 이게 균형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혁명이 나지 않고 영국의 역사는 양쪽이 타협하면서 시대에 맞춰온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전에 조금 놀라운 게 어쨌든 간 성공회가 국교회에서 이제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의회 사람, 의회파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던 건지. 그렇게 됐는데 네. 종교의 자유도 주고 다 됐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원래 호랑이가 없어지면 늑대하고 뭐하고 싸우고 세상 그런 거예요. 네. 체제가 잡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쪽 종교색이 또 분열해서 독립파, 장로파 분열하는데 이게 또 뭐냐면 모든 종파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국가는 종교 분리시키자. 네. 근데 영국은 또 국교회로 살아왔잖아. 네. 아, 뭘 분리해? 그거 우리가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먹자는 것과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자는 쪽에 또 싸우게 되지. 그다음에 또 의회파 내부에는 귀족도 있고 부르주아도 있고 평민도 있고 아주 가난한 평민도 맞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또 싸워요. 그리고 또 의원파가 있고 이제 그 철기병 때문에 세게 게 군부예요. 네. 이게 또 세져요. 군부가 독립지대에 돼버렸거든. 근데 군부는요. 지금 크로멜이 재정립을 시켰고 이제 아주 신념을 심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교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성공회가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쪽 파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군부가? 제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고민을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영국 역사, 영국 유학 온 것도 아니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골잡하잖아. 이거 다 빼고 네. 그래서 의회가 신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막 분열이 되고 싸움 나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거 정리할 때 나오는 게 독재잖아. 그렇죠. 이럴 때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겠어? 크로멜. 그렇지. 군대도 갖고 있지. 네. 명성도 얻었지. 군대 들어와. 엎어. 이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독재자가 돼요.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막 갈등이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시끄러워. 다 비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청교도니까 청교도로 이제 또 종교토니까 시켜버려요. 아, 종교까지요? 네. 근데 이래서 2차 내전이 일어나나요? 잠깐 뭔가 종교까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이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이게 1648년이었죠. 네. 7월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이번에 대단히 거창한 캐치플레이들을 내걸고 영국 본토로 들어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의회 저 역도들을 타도하고 영국 왕립주의자들을 지지하면서 국왕 복귀를 선언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 소리야? 본인들이 국왕을 넘겼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청교도야. 그래서 40만 파운드를 받고 넘겼다고요.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청교도와는 또 달라. 아, 또 달라요? 근데 요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냐면 청교도라는 게 되게 금욕주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로멜이 똑똑한 것 같다가 이게 여기 오바가 된 거지. 강요할 걸 강요해야지.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마음의 믿음의 갑옷을 입고 돌격해라. 이거는 돼. 네. 너 일상을 믿음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그지. 못하지. 너 연애하지 말고. 아, 뭐 뭐 이거. 의회할 때도 찬송가 부르고 들어오고. 그것까진 좋아. 크리스마스도 하지 마. 그렇지. 아, 금욕주의로 가고. 포도주도 마시지. 고기하고 포도주를 못 먹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전 스코틀랜드인인데. 말까지 더듬어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가 넘어와서 이제 왕당파를 지원하러 왔으면 북부에 있는 주요 의회파 거점을 점령하면서 이제 왕당파 군대와 합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왕 근처에서 왕을 호위해야든지 싹 약탈을 합니다. 그 북부 지방을. 아, 그 산업지대를. 예, 뭐 의회파 땅, 왕당파 땅 할 거 없이 아, 그래요? 예, 싹 그냥 깨끗하게 하죠. 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의회파는 주요 왕당파 거점을 마구 공략하고 있었을 때요. 특히 이제 올리버 크로멜은 사우스 웨일즈를 이제 공략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소식을 듣습니다. 크로멜이.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 사우스 웨일즈를 빨리 함락한 다음에 저 스코틀랜드 군대를 격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우스 웨일즈를 완전히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병사한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 돈이 떨어졌다. 금료를 지불 못했어요. 자, 근데 크로멜이 여기서 부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는 동안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할 테니까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때 크로멜 군대를 보면 신발도 없고 누더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그동안 신뢰를 쌓은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크로멜 말을 듣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해요. 스코틀랜드 군대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여기 나온 기록에 의하면 각 지역에서 신발과 스타킹 등을 지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과연 지원이었을지. 아 지원받은 건 맞고요. 그래요? 대신 그 여정 중에서 지역 분담금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 분담금을 모은 게 한마디로 강제 세금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중간 기착지 헐항에 들려서 여기서 병사들한테 그동안 밀렸던 급료를 다 나눠줘요. 네. 근데 이때까지 8월 중순까지 스코틀랜드 군대는 대단히 그 전진 속도가 느렸고요. 약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싹 긁어먹으면서 와야 되니까 전지수 꼼꼼하게 긁어서. 그렇다면 이 두 군은 어디서 만나게 되나요? 8월 14일 이제 프레스턴에서 만납니다. 이때 의회군이 8,600, 왕당파군이 9,000, 백중세입니다. 백중세. 스코틀랜드군이 크로멜의 그 신모델 군대를 처음 봤잖아요. 네. 첫 번째에서 혼쭐이 났어요. 스코틀랜드 군대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스코틀랜드 군대 하면 잘 싸우는 군대지 않습니까? 다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 앞에서 무너져서 도망가니까 뒤에 있는 애들도 같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 일단 우리가 도망을 가는데 무기를 버리고 보물을 가지고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는 버리고 보물을 예, 들고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그동안 약탈했던 물건을 마차에 싣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간다. 그리고 가다가 근데 여기가 또 잡혀요. 다 태반이 잡혀요. 크로멜도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럴 거 왜 왔니?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어요. 이런 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국의 내란을 틈타서 어떻게 해먹어 보자라는 네. 약탈 집단이었죠. 병력도 얼마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종교를 우리한테 억압한다면 우리는 버틸 수 없어 하면서 말도 안 왕당파를 돼. 지지해라고 하지만 내려가서 털어먹어야지라고 하는 세력의 규합이었던 거군요. 지금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는 별로 없는데 포로만 그때 7천이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잡혀있는 거네요. 9천 중에서 7천이 2천이 도망간 거고. 크로멜의 군대의 손실은 약 100여 명 정도. 이 사건이 빌미가 되니까 이제 찰스 1세가 공경에 빠져요.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저도 찰스 1세는 유배된 상태였죠. 네, 지금 저쪽 섬에 가만히 근데 있는 거 영국 아닌가요? 사람들은 하여간 왕한테 좀 특별한 게 있어갖고 네. 또 이렇게 되니까 왕 복위시키자 뭐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 봐. 아. 근데 마침 스코틀랜드가 왕당하고 연합한다고 하니까 이걸 건수 잡아서 봐라 쟤는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치는 애다. 이게 명분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얘가 외국 군대 끌어들이려고 그랬어. 이런 걸 해서 처형시켜버리죠. 그래서 찰스가 이제 딱 사형대에 서게 되는데 누구 말로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가장 멋있었대요. 평소에 말 못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막 어릴 말도 때부터 더듬어서. 말더듬으로. 근데 뭐 이게 주관적인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마지막 연설은 되게 유창하고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지금 죽는 입장이잖아. 네. 기억하라,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합법적인 왕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 너희의 머리를 가져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불법적인 권위에 답변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 권한을 배신하지 않겠다. 즉 내가 너희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야. 그래도 말 이렇게 하고 죽으니까 갑자기 여론이 숙연해지면서 죽이고 나니까 최후의 승리를 사후의 복수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또 찰스 1세 말 타고 있는 초상화 유명한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딱 부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당을 우리가 죽였단 말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왕인데 이러면서. 그런 여론이 굉장히 일어났대요. 근데 그래도 지금 살기 좋으면 그건 과거의 추억이지.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경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독재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독재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정치 잘한 것도 있었는데 일단 청교도적인 생활을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라. 네. 크리스마스도 금지시켜. 축제도 하지 마. 뭐 매일 때는 맨날 찬송가 불러.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우리는 놀지 못하게 하니까 화를 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유럽에서의 축제라는 건 단순히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프로스포츠를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축제가 지역 단위로 마을 단위로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유럽의 어디는 성당에서 돌아가면서 축제를 열어요. 그럼 이게 놀자가 아니고요. 거기에 교류도 되고 경제 교환도 되고 또 이런 직종들. 예를 들어 여기는 포도주 축제면 와인 장사들이 가서 팔 거 아니야. 저기는 신발 축제하면 신발 이런 식으로 경제 흐름까지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건 단지 노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 살아온 이게 그러네요. 막연해진다고. 네. 그러니 왕의 초상화를 보면서 아 이분이 멋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 그리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내전이 일어났던 것도 종교적으로 좀 찰스가 다 이해해줄게. 근데 우리 룰을 따라라고 해서 사실은 강압적인 면이 분명히 촉발이 됐었는데 크롬웰도 결국은 비슷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그래서 그래도 크로멜은 워낙 그 카리스마에서 이제 살아있을 땐 괜찮았는데 죽고 나니까 또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네. 아 크롬웰의 아들이. 이게 왕정하고 뭐가 달라? 그러네. 아니 지금 상황상은 찰스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아들도 좀 멍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660년 5월 29일에 그냥 프랑스에 있던 찰스 2세가 훅 들어와서 다시 군주가 돼요. 아니 그게 뭐예요? 아니 크롬웰이 그래 철권 통치잖아요. 힘이 워낙 좋고 군대를 장악했으니까. 근데 이걸 아들이 물려받았어. 이 안 그래도 좀 짜증나는 상황인데 저걸 아들한테 물려줘? 게다가 아들은 좀 멍청해. 그러면 반발은 분명 있겠지만 반대 세력이 겹쳐서 프랑스에 있던 찰스 2세를 불러요. 아, 찰스 2세를 불러요? 쉽게 말해서 왕이란 건 좀 필요하다라는 건 알았겠지. 저는 어떤 일단은 뭐야 권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국가를 위한 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어서 늑대가 차지하니까 더 무서운 세상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명목상 호랑이는 있는 게 좋더라. 예. 그래서 뭐 잠시 공화정이 됐다가 네. 영국의 왕정이 돌아오고 다시 왕정이. 찰스 2세는 이제 아버지 처형에 참여했던 판사들 중에 살아있는 애들 다 처형하고 아니 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 왕당파가 어느 정도 힘을 얻어서 그래서 복귀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왕권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유럽은 하여간 복수에 대해서는 좀 그게 있나 봐. 너그러워요? 그래 아버지 복수 안 돼. 이렇게. 그렇게? 뭐 어떻게 그거? 그것도 왕 아들인데 왕인데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 그건 그러니까 또 봐주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무리 꽃으로 갖다 놨지만 네. 저 정도는 디저브하다 뭐 이런 얘기는 했겠죠. 와 정말 좀 유럽 쪽은 확실히 중세스럽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근세도 비슷하다. 뭐 이해가 좀 안 가긴 근데 해요. 저는 솔직히 유럽 전체라기보다는 영국이 좀 그래. 아 영국. 영국이 좀. 그래서 그 올리버 크롬의 무덤도 판에서 부관 참시를 해가지고, 그 아직도 그 해골 돌아다닌다고. 예, 그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요? 모르는데, 아.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는데 네. 또 이쪽이 있잖아요. 또 네. 크롬을 좋아하는 사람들. 의회파나 뭐. 뭐 가다가 어디 묻었대. 네. 근데 또 이게 지금 내전이란 게 극도의 증오잖아요. 이쪽 지지 세력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케임브리지인가 옥스퍼드에 크로멜 무덤인데 그 빈 무덤이고 시체는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숨겼다고.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 찰스 2세가 아버지를 처형한 그걸 판결한 판사들을 다 목숨을 끊어내고 이건 그냥 에필로그인데 그래서 네. 찰스가 또 독재를 하다가 또 독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또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예혁명이란 게 나서 이제 또 딴 사람을 내다 왕을 시키죠. 그렇게 돼서 영국은 의회와 왕정이 공존하는 독특한 체제로 살아남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지지하고 힘을 주는 왕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국이 지금 명예혁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국 내전에서부터 시작되고 독재가 있었고 다시 왕정 복귀를 하고 다시 의회가 왕을 옹립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국의 그렇죠. 왕정과 의회가 그래서 있는 거군요. 찰스 2세 다음에 제임스 2세 때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요. 하노버 왕까지 아마 그게. 근데 이렇게 어떤 권력의 구조가 계속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뭐 어떤 권력자들의 스스로의 어떤 어떻게 보면 뭐 자연 법칙적인 정권 교체랄까 이런 게 있었던 덕분인지 몰라도 영국에서는 그렇게 뭐 어떤 그 혁명적인 민중 그렇죠. 분기가 그게 안 나고 있었던 영국이 게 지금 제일 자랑하는 거는 사실 내전을 겪었죠. 그렇죠. 이런 내전을 겪으면서 왕이 대부분의 나라는 왕정이나 의회가 서로 절대 악이에요.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왕이 죽든지 의회가 망가지든지 막 이렇게 가는데 영국은 둘이 타협을 해서 내려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그래도 영국 내전 얘기 읽으면 네. 크로멜은 살벌한 독재고 뭐 목을 잘라갖고 뭐 어디 숨어 단 이러고 있잖아 지금. 네. 근데 제가 영국 갔을 때 이렇게 빅벤 주변에 동상들이 쫙 있어요.
그 재밌더라고. 이게 위치를 보면요. 네. 누군가. 저기 먼 데서 보면 이제 보이잖아. 네. 저쯤이면 저거 12세기 인간인데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또 나름대로 저는 또 그거 맞추는 게 취미였거든. 네. 그러고 다녔어. 그런데 저쪽에 의회에 한 17세기 복장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없어요. 17세기. 그것도 의회 쪽에 붙어 있으니까 저게 뭔가 궁금해서 그날 지나 다음 날 가서 그 길로 가봤어. 크로멜 동상. 크로멜. 난 정말 크로멜 동상을 세워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였을 때. 나라의 역사상 보면 부관 참시까지 당한 그렇죠. 레인인데. 부관 참시까지 당하고 이 중요한 게 왕정이 살아있잖아. 네. 왼수 아니야. 왕의 목을 친. 근데 왕의 목을 친 애를 의회에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요? 그 권력도 인정한다는 거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거 싸우자잖아. 그렇죠. 국회 앞마당에 왕의 목을 친 애를 딱 세워놓으면 뭐야 이거 들어올 때마다 싸우자잖아요. 그게 영국 애들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왕을 죽이고 독재를 하고 그런 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크롬웰이 왕정을 무찌르고 의회라는 거를 만드는데 공헌했다. 그 부분만 보는 거지. 동상을 세운다는 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배우자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역사에 남긴 것만 보자.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관은 그럼요. 관데 우리가 인정할 공에 대해서는 배우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이쪽으로 보면 광장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네. 저 말하기가 웃기는데 진짜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같이 보면서 영국에 그렇게 위인이 많은지 몰랐어요. 심지어 링컨도 있어요. 에? 영국 광장에 링컨 동상 있어요? 거기도 영연방이었잖아 한때. 다 자기 거야. 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면 쟤는 나쁜 왜 있어? 쟤 이제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왜 세우느냐? 그들이 남긴 그 특정한 그 없죠. 부분을 보자고 세워놓는 거라고요. 그 이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영국이 옳다. 영국이 잘한다. 뭐 이렇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 중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와 다른 거를 좀 우리도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우리는 사실은 공이 있고 과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커가지고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경중을 따지죠. 그것이 아니라 과는 과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잘한 건 잘한 거야. 그 잘한 거 중에 배울 게 있으면 배워. 그게 바로 아마 20세기까지 영국이 최후의 진정한 제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카이사르 동상도 있다고. 카이사르는 뭔 상관이에요? 모든 유럽 서양 문명에서는 카이사르가 아주 절대적인 존재죠. 우리가 적통이다예요. 아니 영국 입장에서 카이사르는 침략자잖아요. 그렇죠. 완전 브리튼을 브리튼을 침략해서 로마 식민지로 만든 사람이라고. 근데도 동상 세워놨어요. 배울 게 있다. 배울 게 있다가 아니라 그때까지 영국은 야만이었는데 어쨌든 로마 문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유럽 역사의 하나의 문명권에 들어왔다. 이게 말 바꾸면 큰일 날 소리야. 이게.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위험하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해당되는 그렇지. 큰일 날 소리인데 그것도 세워놨어. 그건 내가 세웠어? 영국 사람들이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 잘한다. 뭐 우리가 꼭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면도 생각도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오늘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명예혁명은 그렇죠. 아예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우리가 전쟁 어디까지 가려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명예혁명은 좀 잘라야 되는 거. 어쨌든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의회와 왕정의 균형을 잡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피해와 주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어떻게 사람이 안 싸우고 살아. 맞아요. 부부관계도 보면 안 싸우는 집이 어디 있어? 너 이렇게 말하면 댓글에 달릴라. 우린 한 번도 안 싸웠어. 우린 안 싸우는데요? 당신 내가 이상한 거야. 뭐야? 좀 있으면 싸울 거야. 아니 여긴 역사가 짧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는 싸움을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필연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느냐. 내전은 왜 그러냐면 특히 내전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한 번 끝난 다음에 앙금이 남아가지고 계속 악순환으로 가다가 망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영국 내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영국이란 나라는 뭐 그게 뭐 무슨 짓을 해서 그랬든 우리는 그 피해 고통을 더 긍정적으로 순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명예혁명까지의 역사예요. 근데 사실은 이 내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왕당파, 의회파 마치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얘기 같지만요. 사실은요. 내전이 정말 가슴 아픈 게 요즘에 제가 내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어제까지 인사했던 사람,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는 친구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맞아요. 죽이는 서로 과정이 내전이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영국도 정말 큰 상처를 좀 겪었잖아요. 아, 상처를 겪은 것뿐만 아니라 뭐 내전이건 아니면 외적이 침입했건 간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 돈이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제가 물가를 한번 보면요. 네. 그때 당시 1파운드가 지금의 약 한 77파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당시에 1파운드가 우리나라 돈 약 11만 5천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보병 연대를 1년간 유지하려면 약 15,000파운드, 17억 3천이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기병 연대는 약 3만 파운드가 들어갔었고요. 심지어 규모가 작은 수비대조차 1년에 약 5만 파운드 들어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군 같은 경우에 1년에 50만 파운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쟁 초기는 그러니까 전쟁이 막 벌어졌을 때 의회나 왕당파나 이 전쟁이 오래 갈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뭐 기부금도 받고 뭐 강제 징수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쟁이 길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1643년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주민에게 주어진 소득 또는 토지가에 대해서 전쟁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세.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실 부가가치세도 10% 받는데 네. 연간 소득의 5분의 1을 내도록 합니다. 네. 20%를? 네. 그다음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등급을 정해서 특히 대토지 소유자 같은 네.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토지의 당시의 그 시가로 환산해서 그 환산 금액의 20분의 1을 세금으로 매년 내게 합니다. 우와! 보유세네요. 근데 이거 좀 세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돈이 모자라니까 양측 그 의회파나 왕당파나 똑같이 모든 상품에 대해서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징수는 1644년이 되면 보통 우리가 세금을 1년에 한 번 걷잖아요. 네. 44년부터는 2주마다 징수를 시작합니다. 2주마다 아니, 2주에 한 번씩 세금을 징수한다고요? 전체 1년마다 한 번에 징수하니까 무슨 부작용이 났냐? 이쪽 편에 있다가 저쪽 편에 가는 애들 있고 도망가는 애들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세금을 2주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 거둘 걸 2주마다 한 번씩 걷자. 나눠가지고. 그래도 좀 씁쓸하네. 요즘에 있는 세금이 그때 다 나왔구만. 그러네. 보유세, 소비세. 그러네요. 2주 단위로 좀 줄이는 것도. 그래서 이게 백성들의 삶이 정말 피폐해졌고요. 놀랍게도 당시에 전산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세금 징수율이 양측 모두 9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을 같은 때 약탈이 아니라 그냥 주둔하는 군대가 마을에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다가 식량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와서 군대가 일주일을 있다가 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1년 식량을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소비하고 갔다. 그렇지. 이게 한 번 군대가 오고 나서 가게 되면 진짜 뭐 밀한톨 안 남을 정도로 네. 다 소비를 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진짜 굶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30년 전쟁을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국가의 내전이고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학살극 같은 건 적은 네. 편이었다고 네. 상대적으로. 네. 물론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야. 정말 끔찍한 그러지. 짓인데, 근데 네. 30년 전쟁하고 비교하면 맞습니다. 그래도 유럽에서 벌어진 내전 중에서는 맞습니다. 신사적이다. 그 정도면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를 배우면서 상대적인 어떤 이 아픔이나 상대적인 편안함을 느끼면 안 되는데 30년 전대 때에는 전부 다 이 불태우고 학살한 것도 모자라서 지하까지 들어가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개들이 살찌는 계절이 돌아오고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근데 영국 내전에서도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인구 감소의 폭이 매우 커요. 요크셔에서는 약 65%의 인구가 감소했고요. 65%요? 네. 100명 살았으면 65명이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지. 예. 아, 그러니까 버리고 인구 도망갔다. 감소율. 아, 네. 그러니까 첼시에서는 48%,
랭카셔에서는 38%뭐 이 정도였고요. 네.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쟁을 말했을 때 전쟁에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이건 차원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200파운드 상당의 건초와 옥수수를 소비했는데 좋은 밀 한 덩어리를 말에 뿌리고 온갖 종류의 옥수수까지 말한테 먹였다. 그러니까 사람 못 먹고 말 먹는 거예요. 왜? 말이 이런 곡식을 먹어야지 힘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죠. 물론 군대는. 하지만 옥수수죽 끓여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저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말이 진짜 그렇죠. 곡물 먹어야 되거든. 풀 먹어갖고는 전투에서 힘을 못 못 싸워. 안 먹일 수도 그렇죠. 없고. 사람이 한 3배에서 5배를 먹거든요. 아, 그 기자님 말씀대로 옥수수 끓여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옥수수를 먹은 말하고 그냥 건초만 먹은 말하고 힘이 달라, 힘이. 달리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을 집들의 서재를 뒤져서 책들을 모두 징발했다. 군인들이 왜 책들을 징발해? 이 책들을 다 연료 혹은 담배를 말아 피우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굳이 책으로? 아, 그게 저 밤에 불 뗄 때 괜찮습니다. 근데 금방 타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의외로 의외로. 오래 가요. 종이 뭉치 이렇게 터면요 한 장씩 타거든요. 네. 상당히 오래 가요. 그리고 많이 뗄 필요가 없어 몸을 데필 때는. 마을 주민들한테 책 줄래, 장작 줄래. 그래서 장작을 받아갖고 태우시지. 그게 귀찮잖아. 책 한 덩어리 던져 놓으면 하나씩 타거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수많은 명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작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진짜 책 아무나 못 가지고 있었어요. 몇백 몇천만 원 합니다. 이게 지금 시가로. 이게 네. 책을 털기 위해서 마을 회관을 텁니다. 마을 회관에 대부분 책이 있었거든요. 아, 그땐 다 직접 이렇게 써서 만든 책들. 뭐 지금 인쇄가 있긴 그럼 했었는데. 있긴 했는데. 근데 몇백만 원씩 해요? 몇백만 원씩 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요. 그래서 1643년부터는 많은 마을들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 시위가 일어납니다. 전쟁 못 하겠다. We want the peace. 예, 맞아요. 그런 거 합니다. 놀라운 게 여기에 대한 가혹한 진압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영국 내전이 나은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중앙집권화가 된 군대에서 19세기, 20세기도 전쟁 중에 반전 시위했다가는 2차 대전 때도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영국은 그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살아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희생자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내전이라는 게 그 모든 희생자가 같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9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하나야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영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그 도시 하나를 점령하는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최소한 사망자가 3,000명 이상이 넘어갔다. 그리고 그 3,000명에서 몇 명이 군인이고 몇 명의 시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군대가 주둔하고 떠나고 나면 1년치 식량이 싹 다 바닥나 버렸으니 또 얼마나 많은 기근에 시달렸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왜 클럽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클럽 들고 있는. 그거 말고 무슨 클럽 무슨 클럽에 클럽. 속해 있는 사람. 근데 이 클럽이 되게 활성화된 계기가 이 영국 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전이 격화되면서 각 마을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자경단 비슷한 걸 조직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을 클럽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클럽맨들이 나중에는 어떤 그 귀족적인 그런 그 어떤 뭐 풍습이나 이런 거를 좀 이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이제 영국의 독특한 클럽 문화가 그 영국의 클럽 문화 유명하죠. 어.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귀족이 아니고 어떤 상층 부르주아 아니고 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클럽이 돼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또 룰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그런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영국이 그런 중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로 그냥 영화에도 젠틀맨 리그라든가 아니면 그 킹스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조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 본받자 말자가 아니고 영국 사회는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직능별이라든가 자기 조직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매너를 만들어 가게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일찍부터 있었지. 우리는 유교적 문화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네네네. 있었는데 유럽은 그런 문화 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만 있고 평민 사회는 좀 거칠었는데 이제 이 하층 부르주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만들면서 매너를 만들어 가니까 이거는 유학적 매너하고는 좀 다르게 아하. 어떤 토론 문화라든가 요즘 말로 하면 좀 현대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런 게 문화 발전에서는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본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집에서 본방을 놓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국방TV 앱이 있죠. 네.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후에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국방TV 앱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보기를 할 때 나 제일 먼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분들은 앱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다시 보기가 제일 먼저 올라가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네. 국방TV 앱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30년 전쟁 이후 군 체제 개혁을 통해 절대 왕정 시대를 맞이한 유럽 국가들. 사회적 국제 관계가 뒤얽히며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프로이센의 등장. 크게 보면 프랑스식이 있고 프로이센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절대왕정 스타일이요. 네. 보통 우리가 루이 14세 보면 태양왕 그러잖아요. 태양왕. 17세기 후반부터 네.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최강은 프랑스였어요. 그래요? 프로이센 같은 건 80만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럼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뭐 아예 비교도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프로이센군이 스웨덴군을 격파해요. 우와, 혼자의 힘으로요? 프로이센 국가 번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 영토 확장의 방법은 전쟁답게. 그렇다면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요. 와. 그러더니 국가 재정의 80%를 국방력에 때려넣습니다.